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산준입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점심쯤에는 몸이 거의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점심을 조금 먼 곳으로 먹으러 갔거든요. 오늘 찬바람이 꽤 많이 불더라고요. 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지 뭐 이제 다 낫네 뭐 끝났네 이랬다가 다시 기침이 올라와서 지금 고전 중입니다. 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잔불 꺼지기 전까지 혹시 그 감기 걸리신 분들 안심하지 마시고 완전히 끊은 다음에 그 조금 몸을 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오늘도 쉬었으면은 이틀 연속으로 찍으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많이 바빴죠. 네, 그럴 거였으면. 네. 네. 아니, 어제 보니까 저도 한국 시황을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오전에 이제 미국 시황도 하시는데 그거 라이브 하고 중국 시황도 같이 하고 한국 시황까지 또 준비하셔야 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제일 힘들었던 건 은행 주식이 왜 올라가는지 찾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걸렸어. 그게 힘들더라고. 은행 주식 올라가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수급 이슈 외에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짜 맞춰가지고 새마을 금고 이야기하고 막.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닌데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해보니까 왜 올랐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금융주들이 뭐랄까 본질같이 좋은 은행 금융주들이 다 올랐죠. 어제도 보험주들 중에 몇 개는 그렇게 올랐었으니까. 네. 그 재미없는 우리사주가 플러스 전환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받은 회사에서 신청해서 받은 우리사주. 네. 네.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좀 기분이 좋네요. 지금 약 올리는 겁니까? 우리사주 없는 저보다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나 의외로 별로 없어요. 저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0.3%, 0.4%씩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안 좋네요. 어제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시가총액 상해 종목이 빠져서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3일 연속 1조 이상 매수해서 이건 뭐야? 역시 미국에서 반도체가 아닌 우리도 가는구나 했는데 그럼 좀 더 가겠네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죠. 미국 오를 땐 디커플링, 떨어질 땐 커플링. 네. 진짜 올해도 그러네요. 코스피가 코스피 하는 거지. 네. 네, 개인만 샀습니다. 오늘 1,000억, 2,000억씩 코스피 코스닥 개인만 좀 샀고요. 오늘은 좀 배당 많이 주는 쪽이 좀 올랐어요. 보험주도 좀 올랐고 금융주도 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좀 많이 지원책을 쏜다고 해서인지 우리나라 화학 섹터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잖아요. 높죠. 네, 화학 섹터가 오늘 좀 급등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오늘 7% 상승했고요. 대환유와 이런 데도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롯데케미칼은 특히나 이제 IBK 증권에서 40억 불 정도 투자해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쯤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실적 기대가 좀 된다라고 리포트 쓰면서 여기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화장품주도 그렇고 중국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금융주 중에서는 DB손보, 신한지주, 한화생명,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KB금융 다 1%대, 2%대 상승을 했는데 제주은행만 20% 올랐습니다. 그거 좀 신기하죠. 네. 제주은행은 원래 이유 없이 이렇게 잘 급등락했던 종목이어서 오늘도 딱히 큰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창 이렇게 급등하고 할 때 신한지주가 갖고 있잖아요. 제주은행을. 네. 이거를 다른 데다가 파는 게 아니냐. 코인으로 돈 많이 번 가상 거래소들이 좀 이걸 인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는데 오늘도 그 이유 때문에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의료정밀 섹터, 종이목재, 운수창고 정도가 오늘은 좀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1.6%나 하락을 한 게 조금 걸리네요. 다른 하이닉스도 오후 들어서는 0.5% 상승했고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마이너스였다가 다른 HBM 관련주들도 오늘 장비주들 위주로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좀 되돌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D 세액공제 관련해서 기재부가 이 세액공제 대상에 HBM을 추가를 했습니다. 23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R&D 투자에 세액공제를 주는 국가 전략기술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HBM 같은 이제 차세대 기술이 좀 추가가 되면서 이것들 최대 5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캐펙스 투자하는 것들 세액공제 많이 될 테니까 해당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HBM 위주로 좀 급등을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하이닉스가 HBM
만드는 공정에 있어서 국산 장비를 대거 투입한다라는 소식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웨이퍼 검사 장비, 본딩 장비, TSV 계측 장비, HBM 테스트 장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등등 여러 장비들이 좀 소요가 되는데 다 외국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뭐 이스라엘, 미국, 싱가폴, 프랑스, 일본 장비들을 좀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점점 이거를 국산 장비로 채택을 좀 늘려가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해외하고 국산 장비 이렇게 나눠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딩 장비인데 HBM3E부터는 해외 거 빼고 국산 장비 위주로 좀 양산 라인을 꾸린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삼성증권에서는 HBM이 기존과 다르게 시장 확대 초입부터 국산화 노력이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장비주에서도 이제 검사나 계측 솔루션 장비 업체들을 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론된 뭐 고영, 오로스테크놀로지, 파크 시스템즈, 인텍플러스 등이 오늘은 주가도 좀 좋았고요. 아직 HBM은 최대 수율이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검사나 계측 장비 수요가 앞으로도 점점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로스테크놀로지는 17%나 네.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전 공정에만 쓰이던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였는데 HBM 이후로는 후공정에도 좀 많이 쓰이면서 실적 기대도 좀 되는 것 같고요. STI, PSK홀딩스, 이스페터시스, 한미반도체 다 뭐 많이 오른 건 8%대도 상승했네요. STI는 한미반도체도 2.6% 상승하면서 많이 떨어진 것들 되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이거죠. 후공정에서 히트작들이 나왔으니 후공정 일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장비 업체들 이걸 찾고 있는 과정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전공정 쓰이다가 후공정으로 쓸 수 있다면 논리가 딱 맞아버려.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는 거지. 네. 네. 요즘 이거 HBM에서 뭐가 좋을까 그 막 선택하느라고 네.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근데 뭐 이미 뭐 사실 상당히 온 거 아니야? 네. 꼭 이렇게 다 급등이 되고 나서 땅굴 거의 다 파먹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불을 켜고 찾더라고. 그게 더 놀라운 게 이미 많이 급등을 했는데 추가로 막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네. 오늘 오로스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막 아니 이미 몇 배 올랐는데 거기서 막 또 17% 올라버리고 막 이러니까 네. 또 계속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네. 뭐 없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것 같습니다. 제2 한미 반도체를 찾는 거죠. 제2 한미 반도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또 한미 반도체가 조금 시들시들하고 조금 작은 종목들에서 좀 급등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또 이거를 또 잘 타면 또 한 시즌에 여러 번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하죠. 한국 시장에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잘 찾으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뭐 엄청 올랐어요. 온디바이스로 엮여서 뭐 계속 오늘도 네. 10%좀 급등을 했고요. 예. 뭐 CXL 같은 뭐 신기술 관련된 쪽으로 좀 IT에서도 많이 좀 쏠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장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뭐 예상치 소폭 상회를 했고 뭐 EPS는 컨센 아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포인트는 항상 넷플릭스 실적에 대해서는 어닝 쇼크냐 서프라이즈냐 이런 것보다도 신규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었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잖아요. 네. 4분기에 신규 구독자가 131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게 팬데믹 때 집에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서 넷플릭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건 이해가 되는데 네.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이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즈음에 갑자기 팬데믹 이후 최다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장에 좀 기대를 좀 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뭐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500만 명 증가했고 나머지는 뭐 전 세계에서 골고루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료 구독자도 2억 6천만 명이 돌파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한 덕분에 국내 콘텐츠주들 오늘은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CJ ENM, 뉴, 콘텐츠리 중앙, A스토리, 뭐 사실 뭐 넷플릭스하고 큰 상관이 없는 이런 제작사들도 오늘은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2억 6천 명이면 엄청나네요. 예. 정말 엄청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또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유선 방송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또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 텐데 세계 인구에서. 근데 2억 6천 명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코드 커팅이라고 하나요? 이제 TV 케이블 안 보고 넷플릭스 같은 거 구독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다음 달에 TV하고 이제 인터넷 그 3년 약정이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통신사를 옮겼는데 TV를 안 했어요. 인터넷만 했거든요. 네네. 이때까지 제가 TV에 계속 돈을 내고 있었는데 뭘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뭐 월드컵
경기나 뭐 올림픽 경기나 이런 축구 경기 할 때나 이제 잠깐 틀었던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그런 생중계하는 것들도 다양해져서 굳이 TV를 구독 안 하고도 볼 수 있는 환경이 많아서 TV의 필요성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방송국이 위기죠. 그래서 방송국의 위상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국의 K 콘텐츠 제작사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는 유튜브에 내가 나왔으면 뭐 이런 노래를 바뀌어야겠네요. 그럼 뭐 쉽지 뭐 그거는. 그냥 하면 나오니까. 그럼 나오는 건 쉽죠. 나오는 거 쉬워요. 그렇죠. 예. 누구나 될 수 있죠. 오히려 대신에 안에서의 경쟁이 이제 치열해진 거지.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국내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경제산업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 글로벌 수요를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만 좋지 않게 좀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이랑 유럽, 중국 다 올해 한 2%대, 중국만 한 1% 조금 안 되게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국내 수요는 167만 대로 전년 대비 2.2%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도 다음 연도를 봐도 국내만 0.7% 역성장하고 나머지 미국, 유럽, 중국 다 성장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얘기는 이렇습니다. 수요 감소 요인은 높은 금리로 인한 자동차 금융에 대한 부담 증가 이고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면서 출고 대기 차량 수요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고금리 환경은 미국이나 유럽도 좀 마찬가지일 텐데 미국이랑 유럽을 보면 23년도에 12% 13%씩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4년도 25년도에도 수요가 계속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24년도부터 꺾여서 25년도에도 역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렇게 전망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딱히 막 뚜렷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뭐 반도체 부족 해소가 국내가 좀 빨라서 수요가 조금 앞당겨서 좀 있었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이 고금리 환경이지만 국내는 이제 가계부채 부담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여기에 쓰느라 자동차 수요가 좀 주는 게 아닌가? 자동차에 대한 뭐 지출을 늘리기에는 좀 미국 사람들보다는 똑같은 고금리 환경에서도 더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 자동차 수요가 좀만 준다는 거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국내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판매 비중이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뭐 국내는 또 3분의 1 정도 비중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체 글로벌 수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현대차, 기아 주가가 꺾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자동차 수요가 준다는 거는 그래도 국내 오히려 경제 자체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고금리 환경 때문에 이제 수요 둔화 우려를 우리가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좀 금리가 좀 빠르게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이 고금리 환경이 좀 계속 오래 유지가 되면 자동차 섹터도 그 중에 하나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수요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오늘 그래서 보면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좀 실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간 후에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 흐름들이 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그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 몇 개월은 좋았습니다. 빠졌던 건 다 올렸거든요. 네. 사실 자동차 섹터도 지난번에 이제 금리가 엄청 높았을 때 이제 갑자기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가 됐었잖아요. 작년 말이었나요? 네. 네. 그때 이제 자동차 그 피크아웃 우려가 조금 빠르게 해소가 단기적으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또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도 걱정이긴 합니다. 이게 너무 실적이 과거 3년 동안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3년 전망은 굉장히 좀 플랫한 수준이라서 고배당인 점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다른 실적의 성장성 자체가 조금 예전만큼은 못하다는 측면이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오른 게 없으니까 많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떨어졌다가 또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좀 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들어올랐죠. 왜냐하면 이익 대비 배수를 보면 되게 완만하게 움직여요. 네. 그렇죠. PER이 막 4배 이러니까.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주 오늘도 좀 상승을 했는데 어제도 그 이유 찾는
게 좀 어려우셨겠지만 네, 네. 뭐 사실 뚜렷한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에요. 네. 그 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원래 이제 한 4월 달쯤에 배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배당 기준일이 작년 말이 아니라 이제 2월에서 한 3월쯤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대부분 금융사들이. 그래서 한 3월 달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작년 연말 기준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1분기 분기 배당하는 회사도 많이 늘었잖아요. 네. 분기 배당도 받을 수 있어서 외국인들이 배당을 보고 좀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최근에 또 외국인 순매수가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도 1월 달에 굉장히 주가가 좀 급등했던 게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주주 환원을 요청을 하면서 많이 급등을 했고 그 급등을 하는 것도 외국인 순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급등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기대가 꺾이면서 2월 달에 외국인이 전부 다 팔고 나가면서 도로 떨어졌는데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늘어나는 건 또 이 배당도 그렇지만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를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작년하고 또 다른 점은 작년에는 금감원 뭐 금융당국에서 너무 이렇게 주주환원 갑자기 확대하지 말아라고 제동을 확 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가 한 반에 꺾였는데 최근의 움직임들은 정부에서 하는 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주주환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주주 보호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하는 게 아닌가 하고 주총 전후에 이 금융당국의 아니 그 금융 지주 회사들의 네. 이런 발표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금융 지주 회사들은 주주총회 때 발표하는 그 언급들을 보면은 항상 주주환원에 긍정적이거든요. 우리는 네. 해주고 싶은데 금융당국 때문에 못 해준다 정도의 이런 뉘앙스였고 지금 뭐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도 주주환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있기 때문에 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렇고 제일 많이 했잖아 그 동안에도 한 놈이 하지 뭐 안 한 놈이 하겠어. 그렇죠. 뭐 엘모 같은 회사들 안 해왔던 회사가 하겠어? 어디요? 엘모. 엘모요? 엘로 시작하는 여러 회사 중. 아 금융지주 말고요. 예, 예. 이런 회사들 뭐 주주 환원 안 하던 회사가 하겠냐고요. 그렇죠. 계속 안 하지. 네. 그리고 과거에 얼마나 많이 했냐. 금융주를 많이는 했습니다. 네. 그 23년도에 자사주 매입 많이 한 규모로 순위를 한번 매겨보면요. 셀트리온이 제일 많습니다. 8,900억 정도. 그 다음 메리츠금융, KB금융, 그 다음에 기아, 신한지주, 셀트리온헬스케어, 현대모비스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3천억 이상 자사주 매입한 곳이 한 10곳대입니다. 그중에 3개가 금융사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만 하면 안 되죠. 소각까지 해야 되잖아요. 특히 금융주가 좀 소각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네. 자사주 소각 규모 상위 한 20개 중에 금융지주가 한 5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소각 순위를 보면은 신한지주가 3,800억으로 1위 이고요. 22년도에도 근데 3천억 규모로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네. 2년 연속 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자사주 소각 규모, 메리츠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도 자사주 소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지수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주주환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자본 너무 많이 늘리면은 대출만 많이 나가서 안 돼요. 대출은 이미 너무 많아요. 네. 대출이 그렇죠. 많은 게 위험인데. 정부에서도 대출 줄이라고 하니까 네. 대출을 줄이면 다른 걸 늘려야 되잖아요. 네. 자본이 가만히 놀릴 수는 없으니까 배당을 줘서 없애버리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뭐 아니 다른 회사 인수하거나 대출을 밖에 줄이는 없는데. 최고의 방법은 자본을 줄이는 거지. 자본을 줄이면 자기 자본 비율 대비 대출이니까 대출을 못 하지. 그게 그렇죠. 제일 크지. 1을 없애면 10이라는 대출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본은 1을 없애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주환원을 올해는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기대감이 작동되는 거 아닌가? 외국인들이 보기에 야 여기만한 데가 없다 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 은행 이 금융 비즈니스가 인터넷 은행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매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저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토스뱅크에서 외화 통장을 출시를 했는데 100% 우대 환율 요거를 평생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뭐 경쟁사 광고해 주는 거라 좀 그렇긴 한데 혜택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보통 이런 상품이 나오면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 막 10만 원까지만 환전할 수 있게 해주고 이랬는데 이거는 뭐 30만 불인가? 한도도 굉장히 높고 평생 우대라서 와, 이 환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런지 이런 좀 아니지. 환손실을 안 하지. 그냥 1대1 대응해서 그냥 바꿔주면 땡이잖아. 근데 중개만 해주는 그 거지.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24시간 환전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토스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딱딱 매칭을 시켜주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계로 하겠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기계로 하겠지. 기계로.
기계로 자동으로. 아, 알고리즘. 인터넷 기업, 인터넷 은행이잖아. 아, 그러면 네. 금융지주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은행들도. 뭐 그럼요.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아무튼 매매 기준율로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환전은 거기서 하겠죠. 그럼 기존 은행이나 증권사들의 환전 비즈니스도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의 매기 역할은 확실하게 좀 빠르게 좀 크기를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서 성형수술하는 거 좀 주의해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 수술 한 3차례 받은 중국인이 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수술 실패나 사망 사고, 의료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 성형외과의 뭐 과장 홍보나 할인 혜택 등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외모가 성형 수술 때문에 크게 바뀌면 다시 입국할 때 수술 증명서도 지참해라. 이런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성형 그 수요에 대한 네. 조금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도 살짝 되는데 국내에 성형은 아니지만 미용 의료기기 분야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글로벌 진출도 확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 타격이 요것 때문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갑자기 성형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조금 규제가 확대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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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성형을 하지 말라면 안 하겠어. 그쵸? 그거는 본능에 가깝던데. 네. 근데 뭐 앨범 사지 말라고 하니까 또 확 데이터는 줄긴 하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다르죠. 뭐 잠시 줄을 수는 있으나. 그러면 그 중국 남자애들 보고 예쁜 애들 찾지 말라 그래. 그럼 다 해결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